제가 보는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 인간관계는 풍요한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고요. 진짜 필요한 절실한 외로운 사람한테는 점점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 인간관계가 필요한 이 사람은 그 누군가가 사실은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간관계가 엉망일 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독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식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사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김아라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인맥관리인데요. 어렸을 때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친구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평생 할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외롭기도 하고, 내가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연락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네 분의 어떤 인사이트를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도 인간관계에 현타가 오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당연히 있습니다. 한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성인기에 이렇게 딱 진입을 하게 되면 대학교 때 막 인간관계가 점점 확장적으로 늘어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넓고 얕은 관계를 많이 맺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고 대학원을 마치고 병원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던 때였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누군가한테 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조금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으로 살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인맥관리의 어떤 기준 같은 건 있나요? 내가 이럴 때는 연락할 수 있어야지. 제가 최소한으로 하는 인맥관리다라고 한다면 정기적인 만남을 하는가 안 하는가로 보는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이렇게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정기적으로 이 만남을 하고자 하고 연락을 하는가로 기준을 좀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대가 되고 나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다? 그러면 되게 친한 관계다라고. 점점 그렇게 돼요. 같이 일하지 않으면 잘 못 보고, 사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계모임을 한 거예요. 강제로 보니까. 저는 20대 때는 인간관계가 무조건 넓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무조건 나이 따져서 형, 동생하고 그러는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향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제가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척을 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모든 사람하고 형, 동생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거가 꼭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별로 그런 거에 많이 집착하지 않고 그런 걸 오히려 약간 꺼리는 사람으로 변했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혼자 가다가 보면은 혼자 지금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학교 앞에는 막 호프집도 있고 식당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나? 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술 먹고 이러다가 시간이 쓱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한 50 넘어서 생각하니까 알게 됐어요. 그때 되게 우울했구나, 외로웠구나, 인간을 그리워하던 때가 있었던 거지요.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렇죠. 혼자 있기가 싫은 거지요. 그러나 혼자 있기가 싫은 게 꼭 누구와 같이 있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누구라도 되는 그런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미 달라진 거니까 미래는 다를 것이다. 네. 그러면서 힘들었던 과거는 점점 밀려나서 머리에서 잊히게 될 거라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양적 인간관계가 조금 질적인 인간관계로 좁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어린아이들은 다 친구인데 나이가 들면서 기본적으로 친구가 사라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정말 많다가도 점점 줄면서 뭐 10명 내외, 뭐 4명 내외, 나중에는 1명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사회적 관계, 일적 관계, 비즈니스 관계의 수는 굉장히 느는데, 예전에 우리가 멋모르고 있었을 때 어떤 친밀한 관계, 무조건 놀자 같이, 친구 아이가. 사실 그런 관계는 정말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네.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또 각기가 사는 삶의 방식이 너무 많이 차이가 되기도 하고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는데, 사람은 다 관계가 중요하지만 특히 청년기 때는 친밀감이 주요한 발달 과업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기로 넘어가면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생산성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때도 있는 거죠. 저는 저 말을 들으니까 제가 왜 그렇게 변해갔는지가 이해가 되는 면이 좀 있네요. 정말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았지만 요새는 친구들 만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게, 친구들과 만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리고 그 시간 와중에 저는 가족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으니까 일도 바빠 죽겠고, 그 정말 일하다가 시간이 나면 가족이랑 더 보내고 싶은데 여기서 친구까지 만날 시간은 솔직히 없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이론 중에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론이냐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점점 질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어 갈수록 시간을 더 한정적이라고 인식하게 된대요. 근데 젊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확장적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근데 노인이 될수록 내가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는 관계로 좁혀서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에서 계속 제가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뭘지 소장님 혹시 있을까요? 저는 크게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타고난 기질이에요. 기질 중에서 우리가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표정, 저 사람의 인정하는 말, 감정 표현 이런 것들에 내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게 타고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도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센서라고 할까요? 안테나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안테나를 타고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도 막 다 느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사회적인 민감성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마이웨이가 잘 돼요. 이런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도 조금 더 인간관계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게 된다거나 더 많은 신경을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바꾸려고 해도 사실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질을 수용하고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애착.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후 초기에 아이와 주 양육자가 경험하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를 말하거든요. 내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되었으면 그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인간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주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이 인간관계에 목을 더 맨다거나 집착을 하게 된다거나 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오히려 더 거리를 두고 회피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도 또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뭐냐면 기질도 아니고 내가 생후 초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소외되는 경험을 했거나 버림받는 경험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나에게 정말 크게 상처가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또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느냐? 말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힘든 거를 얘기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각 사람마다 조금씩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일씩 10사람한테 얘기하면 나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편해요. 10사람도 편해요. 일만 얘기 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내 인간관계가 엉클어져요.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그럼 나는 한 사람한테 10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질려요. 나를 피해요. 그러면 혼자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다 전화 돌려요. 야, 걔 진짜 힘들었어. 걔 전화 들어주는데. 그럼 상대방들은 다 차단으로 차차차차차 하고 다 갇혀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 하면은 인간관계는 풍요한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고요. 진짜 필요한 절실한 외로운 사람한테는 점점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들이랑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라는 걸 깨닫고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깝고 속상할 때는 뭔가 하면은 나는 진짜 힘이 들어서 구구절절히 얘기할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내가 얘기할 사람이 줄어들고 그럴수록 나의 강도는 심해지고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는 점점 외로워지게 되고 악순환이네요. 원장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 어렸을 때 좀 후회하거나 이런 부분 가장 공통적인 거는 나 어렸을 때 달랐더라면 다 공통적인 거예요. 내용은 달라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대지 않고 조금 더 했으면은 나 따돌림 안 받고 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반대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조금 더 말도 잘하고 밝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생각하거든요. 둘은 공통적인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이랬더라면 하고 후회를 하는 건요. 지금의 나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돌아가면 똑같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가능성을 꿈꾼다는 건 지금 얼마든지
없이 달라지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잘 되실 거라고. 저도 이게 들으면서 가슴이 아픈데 해결책도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면서 가슴 아프면서 또 내 얘기 같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얘기 같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책은 내 자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타고 태어난 내가 편한 정도의 인간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도 안 만나도 편해요. 내가 약해지잖아요. 나는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또 나중에 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귀찮아져요. 그럼 또 저 사람은 또 배신당했대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매일매일 10사람씩 일주일에 100사람을 만나도 나는 인간관계 잘 유지가 돼요. 근데 내가 약해져요. 그러면 내 절제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강할 때는 절제됐었거든요. 내가 강하잖아요. 금세 보고 미안해 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약해지잖아요. 폭탄을 내뱉고 상대방이 싫어하잖아요. 야 무슨 이런 말로 그래 하거든요. 오히려 그 싫어하는 거가 서운한 건가요? 그렇죠. 내 인간관계가 엉클어질 때 자꾸 이거를 인간관계를 갖고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끝이 없는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때는 딱 멈추고 내가 얼마나 약한 상태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다시 좋아져서 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정리돼서 오거든요. 왜냐하면 강해지니까. 그래서 내 인간관계가 엉망일 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가 강해지는 방법이 하나는 사실은 나를 약하게 하는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망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이러는 건요.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 중에 너무너무 힘든 시험을 앞두고 괴롭잖아요. 그 시험에 붙건 안 붙건 끝나고 나면 좋은 사람이 돼요. 또 다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건데 강해지는 방법은 문제를 해결해서 강해질 수도 있고 문제를 피해서 한참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강해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랑 나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다시 되찾게 돼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요. 내가 약해지는 거를 중단시켜야 돼요. 결국엔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것도 내가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약해진 거죠.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아나운서님 혹시 이런 경험이나 깨달았었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엄청나게 힘들었던 순간들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진짜 관계를 다 차단했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어딘가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어딘가로 숨어 들어가면 삶이 되게 단순해져요. 나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내 할 거 하는 거밖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캠핑 많이 다니고 그랬던 건데 근데 그렇게 있는 게 그때는 제일 좋았어요. 누구랑 말도 하기 싫고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3, 4년 됐는데 저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때 제가 이해가 되는 느낌이에요. 나 혼자 다시 강해지는 중이었나 보다. 네. 근데 사실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게 아주 강력한 곰과 같은 맹수도 다치고 힘들고 하면은 자신만의 굴로 숨거든요. 아무리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사람을 내가 잘 만나는 거를 너무나 신나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 공간이 필요하고 나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관계 안에서 외로움을 다 채울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지만 사람 안에서 있으면서도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로움을 사람 안에서 다 채울 수는 없다. 인간관계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에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참 좋고 그 친구가 나하고 지금 연락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참 좋았던 친구이고 또 지금 있는 나만의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내 외로움을 사람에게서 무조건 집착해서 채우려는 게 아니라 뭐 취미라든지 자신에 대한 깊은 시간을 갖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거 참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든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대치되는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너무 외로워서 인간관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관계가 필요한 이 사람은 그냥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주어가 아니고 그 누군가가 사실은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해주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 근데 이 대치되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인간관계 강의를 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스피치 강의를 할 때도 많이 하지만 사람이 사람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말을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심할 때 구경하고 싶을 때 재밌고 싶으면 말 잘하는 사람을 보러 가고요.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가까운 사람하고 있고 싶으면 그때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내가 호감을 갖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외로워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지만 그 누군가의 말을 오롯이 들어줄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이 사람 만나서 너 네 말하지 말고 경청해봐,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극복되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럼 척이라도 맞아요.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해보자고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나랑 좀 친해져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순이잖아요. 나에게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나라는 사람과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아까 전에 캠핑도 얘기하셨듯이 내가 나와 온전히 보내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내가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예쁜 옷 입히고 내가 나를 위해 보내주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자.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여유도 생겨요. 힘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관계 속으로 내가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네 분의 말씀은 뭐냐면 끊어야 돼요. 그 방법이 해외로 가든 산으로 가든 나와의 쇼핑을 하든 어쨌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혹시 이거를 이제 그럼 어느 걸 해야 되냐 이런 거 헷갈리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인간의 욕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계 욕구도 있지만 혼자 있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고 뭔가 나의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좀 자유롭고 싶은 욕구도 있고 좀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고 그래도 분산 투자가 있잖아요. 이걸 뭐 하나만 무조건 나는 이제 후퇴해서 내 공간으로만 간다. 또 사람을 무조건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나를 좀 안아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보통 몇 살 정도 되면 혹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계기로 요게 아니네 다음 단계로 넘어간 시기가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3,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 4학년 이전에는 엄마의 인간관계가 나의 인간관계가 돼요. 엄마들이 얘야 같이 놀자 그러면 같이 놀아요.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잖아요. 애들이 싫어 그래요. 그 다음에는 한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떤 분은 빨리 바뀌고 어떤 분은 빨리 바뀌지 않아요. 원래 내 안에는 숨겨진 내향성이 있고 낯가림이 있어요. 난 무지 활발해요. 그럼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다가 보니까 나는 활발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 활발함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사이에 저절로 줄어요. 그리고 과잉 활동이 줄어든다 그래요. 과잉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옛날에는 외향적이었던 사람이 내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오는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와요. 그럼 부모는 오해하지요. 우리 애가 자존감이 낮아졌어. 인간관계가 없어. 위축된 게 아니에요. 반대인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되게 겁이 많아요. 낯가림이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애들이 다 나를 예뻐해 줬으면 해요. 그런 애들이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반장 선거에 나가요. 그러나 이 학생은 나의 활발함을 추구하는 건 있는데 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드러나요. 그러다 겁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던 아이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과대표도 하고 학생회장도 나가고 그랬대요. 한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이제 내가 회사라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 속하게 되느냐 내가 사람들이랑 관계하지 않는 집단에 속하게 되느냐로 나눠져요. 내가 인간관계를 좋아하진 않으나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다 그러면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인간관계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쭉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50세나 60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관계를 해야만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돼요. 그러다 나의 결에 맞춰서 인간관계에서 쭉 다시 한번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에 나를 찾아가는데 사회적인 뭐 압박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떤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나라는 거는 철학에서는 주체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되게 착해요. 항상 나를 위해서 착하게 굴어줬어요. 그 사람의 100의 마음의 99는 나를 좋아하고 착해요. 근데 일이 술 마시고 터졌어요. 오늘은 너 너무 지겹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너 진심이 그거였어? 하지만 그 사람의 일이 진심이냐 그 사람의 99가 진심이냐는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일도 나는 네가 나를 싫어하는 마음을 용납하지 못하겠어. 그럼 싫어하는 일이 진실이에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날 되게 싫어해요. 술 먹고 한번 껴안으면서 난 네가 너무 좋아했어요. 나를 일만 좋아했거든요. 그것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진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나, 진실된 나와 거짓인 나를 갖다 양분해서 생각하려고 하고 그게 과거의 심리학의 주제였어요. 트루 셀프냐 펄스 셀프냐 가면이냐 아니냐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모습이냐 내가 싫어하고 불편한 모습이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편한 모습도 상황과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실된 나, 거짓된 나로 양분될 수 없는 건데 일종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재밌게.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인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안에서는 겁 많은 나도 있으면서 동시에 외향적인 나도 있으면서 사람들이 전부 나를 좋아했으면 하면서 복수심도 무지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상반된 여러 가지 측면을 자꾸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나니까 진짜 나로 해야지,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성격이니까 가짜 나로 해야지, 오히려 그게 미성숙한 태도인 거예요.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네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면 그게 잘 될수록 훌륭한 인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가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자기가 있고 거짓자기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거짓자기가 뭐 사회적 가면, 페르조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원래 이 참자기와 거짓자기를 주창하신 분이 이제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분이신데 이 거짓자기가 자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참자기도 자신이고 거짓자기도 자신이에요. 그럼 무엇이 거짓자기냐면 자기의 전체가 한 10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 있잖아요. 1, 2 정도. 거기만 너무 부각되어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성격 검사 중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잘 구축한 검사 중에 빅5 검사가 있거든요. 그 빅5 검사를 보면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외향성이니까 외향, 이 사람은 내향이니까 내향 이렇게 딱 범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처럼 빨주노초 파란보 할 때 빨간색과 주황색을 정확하게 나누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향성이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있고 내향성이 한 4점 정도 있고 이 정도의 차이지 100% 외향이나 내향은 없거든요. 내가 어느 외향적인 측면만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만 내가 너무나 많이 부풀려 살고 있다면 뭔가 내가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허무함, 공허함, 우울감 이런 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거는 내가 거짓자기가 내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부분이 너무 부각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소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성격 검사를 할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물어보고 네. 싶은 거예요. 나는 뭐뭐 할 때 편하다는데 아니 이건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라고 그렇지. 얘기를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네, 날도 그러니까 있고. 당연히 네. 이 사람 만날 때와 저 사람 만날 때 다른데 네. 그런데 좀 기질 때문인지 난 친구 없어도 잘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하는 분도 있고요.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은 이제 뭔가 사람에게 집착을 하거나 뭐 나만을 위한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이게 성향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계성이 큰 사람들은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타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있는 거가 하나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관계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종종 제가 보는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받는 쪽의 입장에서 친구 관계를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 왜 내 이야기 들어준 사람이 이렇게 없지? 반대로 관계라고 하는 것 혹은 친구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지? 내가 도와주거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몇 명이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외로움을 좀 많이 느낀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쪽의 입장보다 좀 주는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한 사람한테만이라도 내가 저 사람 오늘 위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도 관계거든요. 이렇게 좀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 예전에 이렇게 외롭다는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외롭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자원봉사 많이 하면서. 그래서 야 너는 회사도 힘든데 이거 괜찮니?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외롭지도 않고 너무 즐거워졌다고 말이 얘기하더라고요. 돼요. 말이 됩니까? 네. 왜냐하면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아무도 나한테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네. 때는 그거를 남한테 주면은 마치 내가 그거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내가 누구한테 사랑과 온정을 주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거 받고 싶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면은 마치 내가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나는 뭔가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더 큰 거를 받는다라는 말들이 괜한 말들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관계에서는 내가 주고 상대방은 받은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는 사실은 내가 받고 상대방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한테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지만 남의 기쁨에도 공감할 수 있어요. 내가 남한테 기쁨을 일으키고 그거를 내가 공감했잖아요. 좀 다른 언어로 표현해보자면 결국은 연결성인 것 같거든요.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말은 난 이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내가 줄 때에도 우리는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줄 때도 내가 받는 것처럼 대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간관계에 집착같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진 않고 때가 되면 정리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고 만에 하나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은 고통스럽지만 끊어야 되는 거고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약간 농담 삼아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는 절대 잃지 마.
그런 친구, 어떤 친구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사실 저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서 우리가 뷔페집을 갔지만 먹을 음식이 없는 것처럼 관계가 고픈데도 뭔가 만남이 이게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마음을 깊게 나누는 친구.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친구 관계가 아무리 많아도 혹시 내가 풍요 속에 빈곤이 좀 있다면, 내가 허기가 느껴진다면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 누구가 됐든 다 괜찮습니다. 동료가 됐든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그런 사람의 수를 조금씩 갖는 것도 매우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친해져 온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은 귀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엄청 잘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질투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 이런 사람도 알아, 이런 사람도 알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대단한 점을 잘 찾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슬프고 힘들고 아픈 얘기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한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걸 정말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 질투 안 하고. 네. 그 친구는 정말 꼭 가져가라. 이럴 땐 또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친구는 가져가라. 아무 이유 없이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이요. 우리는 전부 다 나는 이 정도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다가 보면요. 도대체 제가 날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히 날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괜히 그 사람을 가벼이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진짜 힘들 때 남들은 다 연락 안 받을 때 내 연락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너 왜 쟤 만나니 그러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그게 없어지냐 하면은요. 저 사람은 날 좋아하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떨어버려요. 아무 이유 없이 날 좋아하는 사람이. 왜 제가 날 좋아하지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별로 걔를 갖다 내리까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최고로 대해야 돼요. 정말 깊은 깨달음을 또 주시네요. 오늘은 좀 하나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뭐라고 정리할 수 없는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마련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 재미있고 또 흥미롭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